네. 이번 시간은 앞의 시간에 이어서 주택의 공급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머리 좀 깎고 왔습니다. 머리가 단정해졌죠? 자, 여러분들 이제 더울 때는 좀 머리 좀 닳게 치는 것도 공부를 위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택의 공급이라는 부분은 우리 앞에 부분에서 주택의 건설이라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건설. 자, 건설은 우리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관청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설계도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 건설을 해서 공급, 자, 우리 공급이라는 게 분양과 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분양과 임대. 우리가 이제 분양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그다음 우리 임대 아파트는 임대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공급이라 말쓰니까 주택이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공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를 지으려면 견본주택을 지으려면 이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따로 받으셔야 돼요. 관청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자, 우리가 앞에서 건설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승인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오픈을 해서 공급을 할 때 또 분양가, 우리나라는 상한제라는 제도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기타 여러 가지 발코니 확장 비용, 여러 가지 분양 조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은 우리 실무 가면 다른 말로 분양 승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분양 승인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승인이 분양 승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들어가실 때, 아, 이거 분양 승인 받은 거구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시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견본주택을 오픈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려면, 건설회사가 공급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안 받는 예외를 보셔야 되겠네요.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면, 견본주택을 오픈을 해서 모집을 해서 청약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복리시설, 주택은 입주자 모집 승인인데 복리시설이라는 게 상가입니다. 상가. 이런 상가를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신고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자, 우리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군구청장한테 상가 같은 복리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주체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들, 공공사업주체나 이 법정된 요건을 갖춘 부동산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나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분양을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을 하더라도 승인을 안 받습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는 예외가 있고 이 복리시설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라는 것.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도의 가장 핵심은 여기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신규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자, 우리 공공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공택지에서는 전면적 시행이라고 그래요. 전면적 시행. 근데 공공택지가 외의 택지는 조건부 시행인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자, 여기 보시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 90%, 주변 시세 80%, 주변 시세 70%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형평수라든가 서민들일수록 좀 더 싸게 분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자, 공공택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장관님이 정하면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양가격 제한제도. 시험 문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안에서만 시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공공택지에서는 당연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예외가 있네요. 예외. 자,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앞에서 배웠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그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 여기 보시면 별도로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50m 이상으로 높은 건물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이런 것 좀 우리 부자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이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라든가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 심의 의결한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으로 짓는 거는 좀 약간 부유층들한테 공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시형 생활주택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 1, 2, 3번은 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가 아니든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 네 번째 항목으로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보고 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님이 아까 우리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이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 할 때 가격이 적절한지 기타 또는 분양 원가 공개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시라고 합니다. 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님이 저희 관할구역 내에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 자꾸 보시고 좀 글자가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음에 공급에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일반 청약통장을 써서 받는 아파트가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 신규로 이렇게 받을 때, 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오랫동안 불입을 해서 그 통장을 이용해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것들을 뭐 건설회사나 토지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청약통장을 써서. 근데 여기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청약통장 말고 자, 다음에 증서나 지위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개업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양수하거나 광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우리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주택 상환사채, 토주택공사나 민간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사채, 회사채. 자, 이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운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통장 자체를 거래하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거 같은, 우리 무허 건축물 같은 것들을 철거하면서 무허가 건물 주인한테 무허 건물 확인서라는 걸 주면 요 증서를 가지고 또는 이주대책자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주택이 철거되면 그 주택 주인한테 이런 확인서라는 걸 줘요. 자, 우리 이런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무허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양도양수를 하면 이게 불법 되는 겁니다. 광고나 알선도 안 되시는 겁니다. 다만 상속이나 저당은 된다. 이 청약 저축통장이나 주택 상환사채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건 되는 거예요. 또 아들한테 딸한테 상속되는 건 가능하지만 이런 양도양수 알선 광고는 금지행위입니다. 자, 요걸 위반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처벌하니까 굉장히 강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양수 하시면 이제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증서나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양수 하시면 이 사전에 발견되면 공급자 지위를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무효로 할 수 있고, 사후에 나중에 계약 체결, 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후에 했을 때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매, 사업주체가 일호를 위반해서 양도양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한테 계약이 체결돼서 아파트가 실제 이제 지급이 되면 그거를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해서 법정된 계산내 금액을 지급하면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매라는 조건 가지고 다시 그 지급한 날에 그 사업 주체가 주택을 다시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자체를. 이렇게 불법으로 양도양수하시면 무효와 취소가 됩니다. 그 공급자 지위를 무효하고 또 이렇게 계약 자체를 체결했을 때, 자,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한테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서 지급한 날을 환매할 수도 있고 또 퇴거 명령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입주자 자격 제한이라는 게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뭐냐면 투기한 사람으로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일반 아파트도 분양을 못 받게 10년 정도 이내에서 그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제한이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일반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전산 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로 걸리시면 아파트 자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잘 보셨다가 이거 불법으로 양도양수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건설회사의 일종의 배임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 건설회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자, 아까 제가 견본주택을 오픈하려면
자,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이 승인 신청이라는 걸 넣으셔야 돼요. 그럼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일정한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건설회가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라는 걸 넣어요. 넣고 나서 이제 언제 끝나는 거냐면 아파트가 완공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양받은 사람한테 해줍니다. 자, 건설회사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 보존 등기를 건설회사가 자기 앞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이 건설회사가 지어진 그 아파트라든가 땅을 담보로 이 저당권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이라든가 등기된 임차권 같은 걸 설정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가 이 기간 동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자, 아파트가 다 완공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이후에 이전 등기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여기.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라는 게 언제냐면 그 부분이 그 이제 입주 예정자한테 통보한 입주 가능한 날이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날. 잔금 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인데 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별도로 통지한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여기 60일이 꼭 붙으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여기서부터 신청 가능한 날부터 60일까지 이렇게. 그때까지는 이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자,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는 이 저당권이나 같은 담보물건, 지어진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권, 지상권, 등기권 같은 거 설정하시면, 등기된 임차권 설정하시면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위반하면 행정형벌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건설회사가 뭘 하면 안 되는 거냐, 저당권을 잡아서 돈을 빌려 쓰거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담보로, 물론 이런 건 예외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받는 저당은 되는 거예요. 이서만 저당은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 쓰는 저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입주자들이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저당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기등기라는 걸 통해서 예고라는 것도 해야 되겠죠. 예고적 처분으로서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양도나 제한 물건 설정할 수 없다.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될 수 없다는 재산임을 이렇게 부기등기까지 일정한 시점에 해놓으셔야 됩니다. 부기등기 이후에 이런 제한 물건이 들어갔을 때는 그 이후에 들어간 그런 처분에 대한 효력은 무효로 보시는 건데, 참고로 보시고 저당권 설정 제한을 위반하면 2년 2천. 우리 앞에서 봤던 요거는 3년 3천이죠. 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양수하면 3년 3천만 원이고, 건설회사가 이 저당권 설정 같은 걸 위반했을 때는 이 3년 3천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건 2년 2천만 원이니까 구별을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작년도부터 새로 생겼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가격이 막 급등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가격 같은 게 급등을 하거나 급등할 예상이 있을 때는 이 국토부 장관님이나 이런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심의를 거쳐서 이런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도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투라는 얘기가 2명이란 뜻이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가격이 막 급격히 상승하고 이럴 때는 안정을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님은 지정을 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님이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정 절차입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은 시도지사 의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하고, 해제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해제 요청이라는 것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님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투기과열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국토부 장관님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하면, 요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해야 되는 거죠. 조정대상지역은. 아까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이 있었어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님이 지정을 합니다. 혼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의를 거쳐서 이 조정대상지역을 정하는데, 이 조정대상지역이 2개가 있어요. 과열지역하고 위축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축지역. 과열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의 전매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을 때 정하는 거고,
위축 지역은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 왜 정하는 거냐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부분을 정하는 이유는 이 투기 과열지구나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을 때 특히 과열지구에서는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하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매 제한은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자, 여기 보시면 뭐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은 이런 것들이 아닌 지역보다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요. 조금 더 길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그리고 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적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전매 제한 기간을 따로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주택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몇 년간 못 판다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전매 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이것도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불법으로 매매, 증여 같은 것들 포함해서 이 상속은 예외고요. 불법으로 전매 같은 걸 했을 때는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양도양수 못하는 건데 불법으로 전매 같은 거 했을 때는 이것도 3년 3천만 원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우리가 앞에서 여기 보시면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랑 혼동하지 않게 요거는 이 일반 분양받은 주택 말고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조합,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건물 확인서는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건 이제 통장 자체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보시고 이 주택조합원 지위라든가 주택상환사채, 무허건축물 확인서는 청약통장 없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증서. 그런 것들을 양도양수하시면 공급질서에 걸리는 거고 뒤쪽으로 오셔서 이 주택의 전매 제한은 일반 아파트인데 청약통장을 써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통장을 써서 아파트 분양받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과열지역 같은 데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청약통장을 써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일반 주택 같은 것들을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주택을 받으면 이 법적으로 10년 정도 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7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 같은 건 나중에 한번 심화학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도 전매가 안 된다. 전매 알선도 안 됩니다. 위반하면 3년 3천만 원 이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아파트고 다른 일반 아파트가 아닌 구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게 전매 제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가 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기 보시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이 사업주체가 동의해주면 요런 사유가 있을 때 전매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전매 제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같은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야 되는 거죠.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를 가야 되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고 이렇게 전원이란 말이 꼭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한테 분양받은 주택을 넘겨줄 수도 있고 자 여기 이혼할 때는 배우자한테 전부를 이전할 수 있는데 전부가 됩니다.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되는데 이혼하면서 일부 하진 않겠죠. 전부 이전하는데 여기 보면 혼인 중에 여기 비읍번은 혼인 중에 입주자 지위라 주택을 일부를 혼인 중에 배우자한테 주는 경우다. 자 위에 거 이혼했을 때는 전부를 주는데 혼인 중에는 일부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득이하게 전매 가능한 사유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게 주택법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상가 리모델링은 주택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누가 하는 거냐면 고치는 거죠. 자, 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았으면 원래는 재건축, 재개발로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리모델링으로 가보자.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치는 사업. 자, 우리가 입주자나 사용자나 아니면 관리주택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관청 가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 앞에서 이 지역 직장 조합할 때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보세요. 공부하실 때 입주자,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같은 걸 할 때는 일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맞춰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실무 가면
여기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거나 아니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보통은 리모델링 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소유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하는 게 원칙인데 밑에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가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든지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니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뭐 살짝 얘기했는데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증가하는 주택수가 29개 이하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허가가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30개 이상 증가되는 게 있으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사업계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는 이게 29개 이하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택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보셔서 좀 확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29개 이하로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관청 가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데요. 자, 시공자 선정은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나 아니면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회사 같은 사람들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공자 선정은 리모델링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설회사가 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뭐 경쟁이 안 되는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자, 이 보면 국토계획법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해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세대수 증가형인데 여기 보시면요. 자,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시군구청장님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승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군구청장님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여기 보시면 시군구청장님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같은 거를 허가할 때, 이럴 때, 세대수 증가형 같은 거 할 때, 아까 우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29개 이하로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뭐 30개 이상 증가하면 리모델링 사업계획 쓰이는데, 시군구청장님이 세대수 증가형으로 여기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일 때는 리모델링을 허가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도 추가해서 이런 걸 하실 때,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뭐 허가라든가 리모델링 승인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50세대 이상으로 증가할 때만 해당된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이렇게 밑에 사용검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리모델링도 사용검사. 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리모델링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같은 걸 할 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치셔야 돼요. 50개 이상 세대수가 증가될 때. 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사용검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시군구청장한테.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 자, 우리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만 안전진단을 받는다. 자, 리모델링은 대선 형태가 있고 증축형이 있었죠. 증축하는 형태만 리모델링을 할 때 시군구청장님에게 안전진단 같은 걸 요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람들이 안전진단 같은 걸 실시해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조합 만들고 리모델링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하는데 아까 심의를 받는 사업은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일 때, 그다음에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증축형이 모두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증축형. 대선형은 안 받고, 안전진단은 뭐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든 간에 다 받으셔야 되고, 우리 앞쪽에서 요 승인 같은 거 받을 때, 요 심의 같은 거 할 때는 리모델링 승인이라든가 리모델링 허가할 때 50개 이상 세대수가 증가된다. 그럴 때는 요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같은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치셔야 된다. 심의를 받는 것은 증가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 50개 이상 증가하는 거. 자, 반면에 안전진단은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 증축형일 때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뭐 세대 면적 증가이든 세대수든 간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에 동의라는 거 하나 더 보시고 주택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이 여기 동의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자, 우리 리모델링을 조합이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리모델링 허가나 아니면 리모델링 승인으로 가야 되는데 증가하는 수에 따라서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리모델링 허가나 승인 받을 때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2번 필요한 겁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자,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각 3분의 2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받을 때는 조금 더 동의 요건이 높아져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지금 75%고 그다음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로 돼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각 동별 50% 전체 75%. 자, 위에랑 조금 이제 단위가 다른데 자, 이 부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승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받고 증가하는 수에 따라서 리모델링 허가로 가든지 리모델링 승인으로 가는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하고 리모델링 허가 이런 거 할 때 각각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각 동별 과반수 50% 넘게 동의받고 전체는 여기 보시면 3분의 2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을 받을 때는 전체가 75% 이게 4분의 3이죠. 그다음에 각 동별 50%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허가 받고 리모델링 설립인가 받은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받은 다음에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의 요건은 다 한번 보셨다가 리모델링은 이렇게 주민 동의가 나와야지만 조합 설립되고 리모델링 설계도를 그려서 리모델링 허가나 승인 받을 때도 이러한 동의를 받으셔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다르죠.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먼저고 리모델링 허가가 그 다음에요. 순서를 잘 지켜서 리모델링 공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자, 이렇게 리모델링 설명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주택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용어 정리해서 국민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용어 정리 쭉 하시고 주택의 건설 파트로 오셔서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주택의 건설 절차,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 그 다음에 우리 공급 파트 분양가 상한제, 입주자 모집 승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슨 저당권 설정 제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같은 공급에 대한 얘기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법에서는 우리 농지법도 제가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강의를 좀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농지법까지 잘 공부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날씨가 더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고 봄 또 지나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공법 같은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